네, 계속해서 이 반복 변수의 수가 기본 차원의 수와 같지 않은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경우도 뭐 그다지 어렵다고 생각하진 않는데요. 예를 보면서 말씀드리는 게 여러분들 이해가 더 쉬우실 것 같습니다. 이런 외팔보에서 이 하중 P가 가해졌을 때 이 델타가 얼마나 처짐이 생길지 그걸 이제 실험하는 내용이 될 거고요. 우리가 관심 있는 이 종속 변수, 출력 변수는 델타입니다. 그래서 이 힘이 P가 가해졌을 때 P가 가해지고 외팔보의 길이가 캐피탈 L이고 그리고 I와 E가 주어졌을 때 이 델타가 얼마가 될 건지 그걸 이제 구하는 문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그럼 일단 이 몇 개의 변수가 펑션을 이루고 있느냐 하면은 이 델타가 PLIE의 펑션이기 때문에 이 5개의 변수가 하나의 펑션을 이루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n은 5가 되게 되는 거고요. 그럼 이 5개의 변수 델타 P, L, I, E에 대한 차원을 우리가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럼 델타는 L이라는 차원을 갖고 있고 L도 역시 L 그리고 P는 힘의 차원이니까 M 곱하기 L 곱하기 T의 마이너스 2성 이런 차원을 갖고 있겠죠. 그리고 I와 E는 우리 고체역학 시간에 이제 많이 보신 바와 같이 이런 차원을 갖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앞서 보신 반복 변수의 수와 기본 차원 수의 개수가 같은 경우를 생각하면 M과 L과 T 요 세 개가 이제 세 기본 차원이 모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3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기본 차원의 수가 3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조금만 더 여러분께서 이제 들여다보시면 L은 이렇게 단독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L로서도 사용이 되고 L의 4성으로서도 사용이 되고 L의 마이너스 1성으로도 사용이 되게 되는데요. M과 T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M과 T가 독립적으로 사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 M과 T가 전부 기본 차원이긴 하지만 M하고 T의 마이너스 2성 전체가 한 묶음이 돼서 이 값 M 곱하기 T의 마이너스 2성이 마치 기본 차원인 것처럼 행동을 해요. 그러니까 델타나 L이나 I에는 일단 M도 없고 T도 없죠. M과 T가 있는 변수가 P와 E밖에 없는데요. P와 E 공통적으로 M과 T는 M 곱하기 T의 마이너스 2성으로서 같이 움직이게 됩니다. 물론 L은 다르죠. L은 여기는 L이고 여기는 L의 마이너스 1성이지만 M하고 T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따로 움직이지를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M 곱하기 T의 마이너스 1성도 있고 M 곱하기 T의 마이너스 2성도 있다면 M과 T가 기본 차원으로서 각기 따로 움직인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차원으로도 표현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M 곱하기 T의 마이너스 2성이 마치 하나의 기본 차원인 것처럼 같이 움직인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기서 사용된 기본 차원의 수는 3이 아니라 2로 봐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2. 기본 차원 조사한 게 이렇고요. 기본 차원의 수는 3이 아니라 M, L, T 이렇게 세 개가 아니라 L과 M 곱하기 T의 마이너스 2성 이렇게 두 개의 기본 차원이 사용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R이 2가 되고요. 결국 펑션을 이루는 무차원수의 죄송 개수는 5-2, 즉 3개의 무차원수가 펑션을 이루게 된다는 이야기. 앞서 본 그 실린더 주위의 유동처럼 기본 차원의 수가 3이라고 생각을 해서 무차원수가 2개, 즉 무차원수 2개의 펑션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면 잘못 해석하신 겁니다.
이 경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m과 t가 하나의 묶음 m 곱하기 t의 마이너스 2승이 마치 하나의 기본 차원인 것처럼 그렇게 거동을 하고 있다고 다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복 변수는 이제 기본 차원의 수와 같은 두 개가 이제 반복 변수가 되는데요. 델타는 출력 변수니까 그러니까 종속 변수니까 제외를 하게 되고, 즉 우리가 관찰하는 건 요 L이 얼마나 길어지면 델타가 얼마나 커질지, I가 커지면 델타가 얼마나 커질지, P가 커지면 더 세게 누르면 더 많이 쳐지겠죠. P가 얼마면 델타가 얼마가 될지. 이 델타가 궁금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델타를 반복 변수에 포함을 시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L에 대한 반복 변수를 하나 결정해 주고요. 그러니까 가장 적합한 게 요 L, 웹할부의 길이 L이 하나의 반복 변수가 되게 적합하다고 볼 수 있고요. 나머지 M과 T의 마이너스 2승을 포함한 요 두 변수 중에 하나를 하나인데, 아무래도 그 보어의 특성을 나타내는 E를 선택하는 게 더 타당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E를 다시 이 반복 변수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L과 E를 반복 변수로 결정을 하게 되고, L과 E를 이용해서 델타 그리고 P 그리고 I를 무차원화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이 I를 무차원화시키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L의 매성을 하고 E의 매성을 하면 I를 곱했을 때 무차원수가 될지를 조사하는 게 이 버킹엄의 파이 시오럼이잖아요. 그러면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I가 L의 4승이고 L이 L 그리고 E가 M 곱하기 L의 마이너스 1승 T의 마이너스 2승이니까 요걸 전부 차원을 전부 곱했을 때 무차원이 돼야 된다는 그런 조건을 이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주 당연하게도 A가 마이너스 4승이 되고 B는 없어져 버린 B는 0이 되면은 L의 4승으로서 I를 무차원화 시킬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첫 번째 무차원수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P를 무차원화한 경우도 전부 똑같은 경우입니다. 똑같은 방법입니다. L의 A성, E의 B성을 곱해주면 P에다 곱해주면 그게 무차원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무차원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A, B를 이제 구해보면 A가 마이너스 2성, B가 마이너스 1성이 됩니다. 즉 두 번째 무차원수는 P 나누기 힘이죠. 힘 나누기 E 곱하기 L의 2성으로서 무차원을 시켜주게 됩니다. 그리고 남은 델타, 뭐 델타는 아주 쉽게 L로 나누어주면 무차원화 되겠죠. 그래서 그래도 요 절차대로 우리가 무차원화를 시키면 A가 마이너스 1, B가 0이라는 걸 구할 수 있고요. 그래서 세 번째 무차원수는 델타 나누기 L이 됩니다. 즉 우리가 원래 이제 실험하고자 했던 건 요 펑션이죠. 그러니까 PLIE가 변함에 따라서 델타가 얼마가 될지 파라메트릭 스타디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각각의 이 변수들, P부터 E까지의 변수들을 10번씩 변화시킨다고 보면 10,000번의 실험을 해야 되는데요. 10,000번의 실험을 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이야기. 사실은 어떻게 펑션을 이루고 있냐면은 이렇게 펑션을 이루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 무차원수 세 개가 펑션을 이루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변수에 대해서 10단계의 변화에 대한 변화에 대한 델타를 관찰하고자 한다면 이렇게 100번의 실험만 하면 된다는 이야기. 10,000번의 실험을 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뭐 잘 이해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제를 보면 좀 더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로우 벨라시티, 즉 라미나 플로우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우리가 관심이 있는 게 뭐냐면 유량이에요. 볼륨 플로우 레이트 Q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무엇의 펑션이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은 튜브 레디어스 R에 대한 펑션이고
그리고 viscosity, 뮤에 대한 펑션이고 프레셔 드랍에 대한 dpdx죠. 프레셔 드랍에 대한 펑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게 그 수식이죠. 유량은 무엇에 대한 펑션이냐면은 R과 뮤와 dpdx에 대한 펑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얘들이 과연 독립적으로 이 Q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번의 변화를 준다면, 즉, 레이디어스가 1cm부터 10cm까지 10개를 변화시키고, 비스카스티도 10개의 파라메타를 변화시키고, dpdx도 압력의 변화도 10개를 줘서 과연 1000번의 실험을 해야만 이 유량을 알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 문제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이건 무차원의 문제가 아니죠. 얼마나 실험 개수 아니면 CFD의 개수를 조절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도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던 대로 4개의 변수가 펑션을 이루고 있죠. 그럼 4개의 변수가 갖고 있는 차원을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유량에 대한 차원, 그리고 레이디어스, 물론 길이죠. 비스카시티는 우리가 잘 아는 이 차원입니다. dpdx도 이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L을 일단 독립적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L의 삼성도 있고 L의 마이너스 1성도 있고 마이너스. 그래서 L은 하나의 기본 차원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M도 마찬가지죠. M이 아예 없는 경우도 있고 T가 있지만 M하고 T가 붙어 있는지 몰라는 거예요. Q를 보면 M이 아예 없고 T가 있죠. 그리고 뮤와 dpdx는 M이 있죠. 그러니까 M이 반드시 다른 변수와 붙어 있지는 않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M도 기본 차원이 됩니다. 그럼 나머지 T도 자동적으로 기본 차원이 되겠죠. 그러면 4개의 변수가 펑션을 이루고 있을 거예요. 4개의 변수가 펑션을 이루고 있을 거예요. 기본 차원의 개수가 3개예요. 그럼 무차원수는 몇 개가 되나요? 무차원수는 4 빼기 3. 즉, 1개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차원수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무슨 이야기냐? 무차원수 하나를 구하면 걔는 어떤 콘스탄트가 될 거란 이야기. 그래서 1000번의 잘못했으면 우리가 아무런 유체역학적인 지식이 없었으면 1000번의 실험을 할 뻔했어요. 1000번의 실험을 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이야기. 한 번만 실험해보면 그 콘스탄트가 얼마인지를 알 수가 있고 다른 R과 뮤와 dpdx가 주어졌을 때 유량이 얼마인지는 그 콘스탄트를 통해서 구할 수가 있게 된다는 이야기. 자, 아무튼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그 하나의 무차원수가 뭔지를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종속 변수인 그 Q, 출력 변수인 Q를 제외한 나머지 3변수를 가지고 이 Q를 무차원화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Q는 1승이 되고요. 나머지는 A, B, C승이 됐을 때 이게 무차원이 되도록 A, B, C를 결정하는 문제입니다. 너무 쉬운 산수죠. 그래서 M에 대해서 보면 B 플러스 C가 0이 돼야 된다는 거고요. 그렇죠? M에 대해서는 B하고 C에서 나오죠. 그리고 랭스에 대해서는 이런 식이 0이 돼야 되고 타임에 대해서는 이런 식이 0이 돼야 됩니다. 연립 방정식이죠. 3은 1차 연립 방정식입니다. 그래서 ABC를 구하면 이렇게 되고요. 즉, 그 무차원 수가 뭐냐면은 R의 마이너스 4성, 뮤의 1성, dpdx의 마이너스 1성 곱하기 Q가 유일한 하나의 무차원수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뮤가 얼마고 R이 얼마고 dpdx가 얼마인지가 결정이 되면 Q를 알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물론 한 번은 실험을 해봐야 되겠죠. 어떠한 뮤, 어떠한 R, 어떠한 dpdx의 실험을 해서 유량이 얼마인지를 구해내면 그 콘스탄트가 얼마인지를 알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콘스탄트가 얼마인지 알 수 있으면 추가적인 실험이 필요 없어요. dpdx가 2배가 되면 유량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2배가 되는 거예요. R이 2배가 되면 유량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같은 뮤와 같은 dpdx에서 R이 2배가 되면 유량은 16배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추가적인 실험이 전혀 없이 한 번만 실험을 하면 뮤와 R과 dpdx가 주어졌을 때 유량이 얼마인지 한 번만 구해보면 그 다음부터는 뮤와 R과 dpdx가 주어졌을 때 유량이 얼마인지를 바로 알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얼마나 편리한 일입니까? 이렇게 1000번의 실험을 할 필요가 전혀 없죠. 한 번만 실험을 해서 이 무차원수가 얼마인지를 알면 바로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추가적으로 이제 적혀져 있는 말들을 보면 이 라미나 플로우 티어리 섹션 4.7에서 이제 보여주는 그 콘스탄트의 값이 마이너스 8분의 파이라는 이야기예요. 여기 마이너스 왜 붙었을까요? 그렇죠. dpdx가 음수가 될 때 유속이 양의 유속이 나옵니다. 그래서 유속이 양수라야 q가 양수가 될 거잖아요. 그래서 dpdx가 음수가 될 때 q가 양수가 되니까 이 콘스탄트가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마이너스 8분의 파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지배 방정식, 여기 기초 방정식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이 지배 방정식의 무차원화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기초 방정식의 무차원화를 통해서 이 차수 계산 해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유동 변수들을 서로 비교해서 이 상대적인 중요성, 요 값이 요 텀이 중요하냐, 요 텀이 중요하냐, 이런 걸 이제 파악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차수 계산 해석인데요. 이런 방정식의 지배 방정식의 무차원을 통해서 이런 차수 계산 해석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건 조금 더 말씀을 아마 드려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절차는 이 유동의 특성을 나타내는, 그러니까 무차원화하는 절차랑 거의 비슷하다고, 여기까지 무차원화하는 절차고 그 다음에 이제 차수계산 해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무차원화는 이제 유동의 특성을 나타내는 이 대표적인 물리량이 뭔지를 먼저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파악을 해서 유동 변수들을 스케일링하게 돼요. 뭐 무슨 말인지 아마 아직까지는 잘 이해를 하시지 못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값을 스케일링한 값을 이용해서 지배 방정식. 요건 전부 보존식의 형태를 갖는 그 지배 방정식. 그리고 구성 관계식. 뭐 이상 상태의 그런 관계를 나타내는 관계식. 그리고 경계 조건들. 이런 값들을 전부 무차원화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그 지배 방정식과 구성 관계식을 들여다보면서 어떤 값이 더 큰지 작은지 그걸 이제 판별을 하게 됩니다. 자, 요 유동을 다시 들여다보겠습니다. 무차원수가 이제 몇 개가 펑션을 이루는지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죠. 2개가 펑션을 이루게 되잖아요. 그걸 이야기할 때 요 이야기를 했었어요. 벨라시티 V라는 벨라시티로 유동이 실린더로 접근을 해오고 있고요. 실린더의 다이아메타는 D입니다. 그때 이제 이 유체들은 이 실린더를 어떻게 하려고 끊임없이 노력을 하려면은 뒤로 끌고 가려고 계속 노력을 하죠. 그뿐 아니에요. 이건 이제 동그랗게 생긴 거니까 그렇지만 비행기 날개처럼 생겼으면 이 유동이 뒤로만 끌고 가려고 노력을 하지는 않고 위로도 올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 힘을 뭐라고 하냐면은 리프트 폴스, 우리말로는 양력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양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비행기가 이제 위로 뜨는 힘은 오로지 날개에 의해서 받는 거예요. 날개에 의해서 위로 받는 거지. 뒤로 품어내는 제트 엔진으로부터 받는 건 뭐냐면 비행기가 받는 드랙 폴스를 상쇄시키는 드랙 폴스를 계속 그러니까 유체가 비행기를 계속 뒤로 끌고 가려고 그러고 있으니까요. 끌고 가는 그 힘을
그 힘만큼 이제 계속 속도가 줄어들 거잖아요. 그래서 그 힘만큼의 추진력을 내주는 게 제트 엔진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 항력을 없애주는 항력 없애주는 게 아니라 항력에 대응해서 콘스탄트한 벨라시티를 유지하게 해주는 게 제트 엔진의 역할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근데 위로 뜨게 하는 힘은 제트 엔진이 내는 게 아닙니다. 위로 뜨게 하는 힘은 비행기 날개가 이 유체 유동에 의해서 리프트 폴스를 받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런 이제 복잡한 유동 해석을 이제 해야 되는데 이 실린더가 비행기 날개가 아니면 자동차가 어떤 힘을 받게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스타디를 해야 되는데요. 연구를 해야 되는데요. 항공회사에 여러분들이 가서 아니면 자동차 회사에 가서 아니면 조선사에 가서 그런 해석을 해야 됩니다. 무엇에 대한 펑션인가? 벨라스트에 대한 펑션이고 다이아메타, 비행기 날개의 크기에 대한 펑션, 자동차 크기에 대한 펑션, 배의 크기에 대한 펑션으로 드래그 폴스, 리프트 폴스가 얼마인지가 주어지게 됩니다. 또한 덴시티가 얼마인지, 주위를 지나는 유체의 덴시티가 얼마인지, 그리고 이 유체의 비스카시티가 얼마인지에 따라서 그 드래그 폴스가 결정이 되게 되는 거죠. 결정이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게 이제 앞서 우리가 했던 이야기들이고요. 여기서 이제 제일 처음 우리가 하라고 했던 게 뭐냐면 대표적인 물리량이라고 그랬어요. 그걸 가지고 이 기초 방정식, 즉 지배 방정식, 구성 방정식, 경계 조건을 무차원화 시킨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첫 번째 지배 방정식이 뭐냐면 질량 보존을 나타내는 컨티뉴이티 이퀘이션이에요. 이 방정식.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필요한 물리량들이 뭐냐면 여기서 사용되고 있는 물리량들이 뭐냐면 벨라시티가 사용되고 있어요. 그리고 랭스가 사용되고 있어요. 자, 요 그림을 다시 봅시다. 대표적인 벨라시티가 뭘까요? 어떤 벨라시티가 달라지면은 전체 유동장이 갖고 있는 이 U나 V는 위치와 시간에 대한 펑션. 여기 시간이 있네요. 시간에 대한 펑션으로 주어지잖아요. 이 캐피탈 V가 바뀌면 전체 속도가 다 바뀐다는 거 혹시 이해하시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대표적인 벨라시티는 이 V가 돼요. characteristic velocity는 V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대표적인 length 스케일은 뭐가 될 거냐면 아주 당연하게도 이 실린더의 크기를 나타내는 D가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D가 characteristic length 스케일이 되고 V가 characteristic 특성이죠. characteristic velocity 스케일이 될 거라는 이야기. 그러니까 요 두 값을 이용해서 모든 벨라시티를 무차원화 시킬 거고 이 D를 이용해서 모든 랭스 스케일을 무차원화 시킬 거예요. 여기가 원점이라고 본다면 여기가 원점 이게 더 좋겠네요. 여기를 원점이라고 본다면 이 원점으로부터 좌표를 우리가 지정할 수 있을 거잖아요. X좌표, Y좌표를 지정할 수 있을 건데 그 좌표들도 전부 D로 나눈 값을 사용할 그런 이야기. 모든 벨라시티는 여기 좌표 평면에 있는 모든 점들에 대한 벨라시티는 이 UV죠. 그 UV 값들은 전부 캐피탈 V로 나눈 값을 사용할 거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게 될 지배 방정식이 이제 만약에 열전달이 없는 문제라면 이런 질량 보존을 나타내는 continuity equation 그리고 운동량 보존을 나타내는 나비에-스톡스 이퀘이션인데요. 이 이퀘이션들의 양변에 똑같은 수를 곱해서 이 U와 X를 전부 무차원화 시킬 거예요. 뭐 사실은 그렇게 어렵진 않죠. 양변에 뭘 곱하면 벨라시티를 무차원화 시킬 수 있어요? 양변에 V분의 1이라는 콘스탄트한 값을 양변에 곱해주면은 U와 V가 무차원화 될 거예요.
그리고 양변에 D를 곱해주면 D라는 콘스탄트한 값을 양변에 곱해주게 되면 양변은 전부 이 X와 Y가 무차원화 될 겁니다. 여기서는 조금 더 이제 복잡하니까 좀 달라지게 되는데 그걸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스케일링을 먼저 하는 거예요. 금방 말씀드린 대로 대표 속도는 V가 되고 대표 길이는 D잖아요. 그러니까 U 에스테리카라는 무차원 속도를 하나 디파인 하게 됩니다. 그 무차원 속도는 뭐냐면 U 나누기 V예요. V는 콘스탄트한 값이에요. 요 주어진 문제에서. 물론 우리가 실험 조건을 바꿔서 이 V를 바꿀 수는 있겠지만 이 D와 V가 주어진 상태에서 요 모든 점들에서 U와 V를 구하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P도 구하기를 원하는 거고요. 그래서 일단은 속도는 캐피탈 V로 나눈 값을 U 에스테리카라는 무차원 속도로 디파인을 하게 됩니다. V 에스테리카도 마찬가지예요. 원래 속도 V를 캐피탈 V라는 콘스탄트한 값으로 나눈 값을 무차원 속도 V 에스테리카로 디파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U 에스테리카, V 에스테리카는 무차원수긴 하지만 U나 V가 바뀜에 따라서 그 값 자체는 바뀌는 값이에요. 그렇죠? 바뀌는 값이에요. 길이도 마찬가지예요. 이 X 에스테리카는 X를 D로 나눈 값입니다. Y 에스테리카는 Y를 D로 나눈 값이에요. 그러니까 X와 Y는 계속 변하는, 어느 위치에 있냐에 따라서 변하는 값이죠. 근데 D는 어떠냐면은 이 실린더의 아니면 자동차의 아니면 비행기 날개의 선박의 크기를 나타내는 길이잖아요. 그래서 바뀌지 않는 값이에요. 그래서 바뀌지 않는 D로 나누어 주게 되면 이 X 에스테리카, Y 에스테리카는 차원은 갖고 있지 않지만 X와 Y가 바뀜에 따라서 바뀌기는 하는, 즉 변수이긴 상수가 아니라 변수인 그런 값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도 이제 무차원화 시킬 수 있어요. 우리가 대표 속도, 대표 길이를 안다면 이건 미터 퍼 세기고 이건 미터이기 때문에 속도, 시간에 대한 값을 구할 수 있죠. 즉 D 나누기 V를 해주게 되면 characteristic 타임 스케일을 우리가 구할 수, 즉 D 나누기 V가 특성 시간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특성 시간이 된다는 이야기. 요건 어떤 시간을 나타내냐면은 D만한 거리를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벨라시티 V가 있고 이 D라는 거리가 있으면 D라는 거리를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요 D 나누기 V가 됩니다. 아주 당연하죠. 그래서 모든 시간은 D 나누기 V를 가지고 무차원화하겠다는 이야기. 그리고 압력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압력 더하기 이건 이렇게 할 때도 있고 아니면 압력만 무차원화할 때도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최정력까지 이제 값이 로 곱하기 V 제곱을 이용해서 무차원화를 시키는 겁니다. 단위 부피당 에너지를 가지고 무차원화 시킨 거죠. 로 곱하기 V 제곱을 가지고 무차원화를 시켰어요. 그럼 이제 이 P 에스테리카는 P나 아니면은 이 최정력 로 곱하기 G 곱하기 Y에 따라서 Y가 변함에 따라서 바뀌는 값이긴 하지만 차원은 갖고 있지 않은 값이 됩니다. 그래서 요 값들을 U 대신에 요 지배 방정식들, 요 세 방정식에 U 대신에 U 에스테리카 곱하기 캐피탈 V를 대입하게 되고요. V 대신에 V 에스테리카 곱하기 V를 대입하고 X 대신에 X 에스테리카 곱하기 D를 대입하게 돼요. 즉 라운드 X분의 라운드 U가 어떻게 바뀌는지 보면 U 대신에 U 에스테리카 곱하기 V를 대입하죠. 요렇게. X 대신에 뭘 대입하냐면은 X 에스테리카 곱하기 D를 대입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근데 요 V나 D는 캐피탈 V나 캐피탈 D는 변하지 않는 수죠. 그래서
요 델타 밖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요렇게 D분의 V 라운드 X 라운드 U 에스테리카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마치 여기다가 D분의 V를 곱해준 값이 값하고 이제 같은 형태가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요 형태라고 본다면. 그래서 요거하고 달라진 점이 요게 달라진 점이 차원이 있는 값들이 요 앞에 있다는 게 달라진 점이에요. 여긴 차원이 없는 값들입니다. 그래서 요 값에 대해서는 일단 U 에스테리카, X 에스테리카로 표현을 했어요. 이미. 그렇죠. 아주 쉽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값에 대해서도 똑같이 V 대신에 V 에스테리카 곱하기 캐피탈 V 그리고 Y 대신에 Y 에스테리카 곱하기 D를 대입을 해주게 되면 이렇게 대입을 하죠. 요 첫 번째 항에서도 D분의 V를 묶어낼 수 있고요. 두 번째 항에서도 D분의 V를 묶어낼 수 있고 양변에 V분의 D를 곱해주게 되면 요 식을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요 식은 어때요? 전부 무차원 변수로 이루어진 방정식이 돼요. 요 식은 전부 차원 변수로 이루어진 무차원수입니다. 방정식입니다. 그러니까 요 식을 보면 우리가 운동형 보존식도 어떻게 바뀔지 대충 예측을 할 수가 있죠. 사실은 대충 예측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캐피탈 V로 나눈 속도 값들 그리고 실린더의 다이아메터로 나눈 좌표값들로도 이런 지배 방정식을 만들 수 있겠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되풀이 보시면서 한번 잘 이해해 보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운동량 보존식도 마찬가지예요. 이 론을 일단 냅두고요. 우리가 특성 길이 그리고 특성 속도, 특성 시간 이런 걸 이제 정했으니까 압력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걸 다 정했으니까 P 플러스 로 GY 대신에 P 에스테리카 곱하기 로 곱하기 V 제곱을 대입을 하게 돼요. 요 자리에. 이렇게 대입을 하게 됩니다. 여기는 요게 없으니까 요 값이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되겠죠. Y 방향 운동량 방정식에서는 요 값까지 이제 더해져서 가는 거고요. X 방향 운동량 방정식에서는 요 값이 아예 제로죠. 그래서 요 값에 대해서만 요렇게 바뀌게 됩니다. 바뀌게 돼요. 그래서 U 대신에 U 에스테리카 곱하기 V를 대입하고 여기요. 그리고 T 대신에 요 값을 대입하고 U 대신에 요 값을 대입하고 X 대신에 요 값을 대입하고 V 대신에 요 값을 이렇게 해서 전부 이제 대입을 한 게 요 식이에요. 한 번은 해보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뭐 두 번은 해보실 필요가 전혀 없지만 혹시 시험에도 나올 수 있고 뭐 여러분들이 나중에 쓰임새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한 번은 해보시고 여러분 마음속에 그렇구나 하는 확신을 가져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상수들을 다 끄집어내요. 우리가 여기 질량부등식에서 한 것처럼 D분의 V를 다 끄집어냈잖아요. 그리고 양변에 V분의 D를 곱해줬잖아요. 그런 것처럼 상수들, V, D 이런 값들을 다 끄집어내게 됩니다. 그러면 좌변에서는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로 곱하기 V제곱 나누기 D가 모든 항들이 다 갖고 있게 돼요. 그리고 이 대괄호로 묶어져 있는 요식은 전부 무차원 변수로 이루어진 항들이에요. 그렇죠. 우변도 마찬가지입니다. D분의 얘랑 똑같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야 양변에 이 값을 곱해줄 거죠. D분의 로브의 제곱이 나오게 되고요. 이 첫 번째 프레셔 그레디언트 항은 이렇게 깨끗하게 마이너스 라운드 X 에스테리카 분의 라운드 P 에스테리카로 나오게 되는데 이 비스코스 스트레스 텀은 조금 다르죠. 요 항이 남게 됩니다. 요 항이 남게 돼요. 요건 아직까지 좀 남겨두겠습니다. 요건 뭘 의미하냐면은
어떻게 보면 이건 무차원수예요. 그렇죠. 요 항은 전부 무차원이잖아요. 여기도 전부 무차원이고, 그럼 얘도 무차원이 될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도 무차원입니다. 이렇게 부르면 어떨까요? 무차원화한 비스카스티. 그렇죠. 요 뮤에스테리카네. 이렇게 부를 수 있을 거잖아요. 뭐 무차원화된 변수들을 전부 에스테리카를 이렇게 붙였으니까. 유에스테리카, V에스테리카, V에스테리카 어디 있어? V에스테리카, X에스테리카, Y에스테리카, P에스테리카 이렇게 했으니까 얘는 뮤에스테리카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즉 무차원화시킨 무차원화된 비스카시티구나. 이렇게 이해해도 사실은 괜찮습니다. 근데 요건 조금 다르게 또 우리가 부르게 되는데 요건 조금 이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X방향의 운동량 방정식이 원래 제일 위에 있는 요 항처럼 주어졌는데요. 요 항이 무차원화된 방정식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차원이 있는 미터든 센티미터든 뭐 피트든 어떤 차원이 있는 XY에 대해서 UV 차원이 있는 즉 미터 퍼 세기든 피트 퍼 세기든 인치 퍼 세기든 그 차원이 있는 벨라시티는 이렇게 표현이 되지만 무차원화된 그러니까 D로 무차원화했을 때 D에 비해서 X는 얼마고 Y는 얼마고 이런 식으로 D로 무차원했을 때의 X 에스테리카, Y 에스테리카에 대한 벨라시티는 즉 무차원화된 벨라시티는 어떤 방정식으로 표현이 되느냐면 바로 이 방정식으로 표현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 방정식과 이 방정식 그리고 이 방정식으로 표현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Y 방향은 똑같아요. 똑같은 이런 과정 한 번은 여러분이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해보시라는 이야기예요. U 대신에 U 에스테리카 곱하기 V를 대입하고 X 대신에 X 에스테리카 곱하기 D를 대입하고 이런 식으로 전부 대입을 해서 X 방향 운동량 방정식도 무차원화시키고 이렇게 그리고 Y 방향 운동량 방정식도 이렇게 원래 Y 방향 운동량 방정식은 요 방정식이었죠. 요 방정식도 이렇게 무차원화를 시킵니다. 그래서 무차원화된 방정식을 정리하면 이렇게 되고요. 여기서 이제 뮤 에스테리카 우리가 아무 유체학적인 지식이 없다면 뮤 에스테리카로 부르겠죠. 무차원화된 비스카시티 이렇게 부르겠죠. 근데 이건 우리 선배 학자들이 이미 이 값의 역수를 레이놀스 넘버라고 디파인을 했습니다. 요 수는 이 무차원 수는 그 유명한 유체역학자 레이놀즈 물론 패밀리 네임이에요. 성이에요. 레이놀즈의 이름을 붙여서 레이놀스 넘버라고 디파인을 하자고 이미 약속을 했습니다. 전부 우리 선배 학자님들의 이름이 다 붙어 있어요. 여러분들도 유체역학을 계속 공부하시면 예를 들어서 김시성을 가진서 킴남바 이런 거 만드실 수 있어요. 근데 다른 유체역학을 하는 열유체를 하는 사람들이 그 무차원수를 사용해 주느냐? 그게 문제긴 하죠. 여러분들이 논문을 이제 만드시면서 킴남바 이런 거 만드실 수 있어요. 저하고 같이 공동 연구해서 킴남바라는 이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의미하는 게 뭐냐면 뒷페이지에도 이제 나오죠. 뒷페이지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이게 레이놀스 넘버입니다. 유체역학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선배님들의 이름을 붙여서 전부 무차원수를 디파인을 하게 되는데요. 이 먼저 레이놀스 넘버는 이 뮤가 의미를 하는 게 뭐냐면 이 점성력을 의미를 합니다. 점성력. 같은 벨라스티 그레디언트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비스카스티가 큰 경우에 큰 점성력을 가지게 됩니다. 꿀인 경우가 물인 경우보다 훨씬 더 큰 점성력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점성력을 대표하는 게 뭐냐면 이 비스카시티입니다. 비스카시티. 그리고 분자에 있는 벨라시티는 어떤 힘을 대표하냐면은 이너셔 포스, 즉 관성력을 대표하는 그런 값이 바로 벨라시티 V입니다. 그래서
이 관성력이 얼마나 큰지를 나타내는 게 레이놀즈 남바인데요. 사실은 어떤 유체가 있어요. 꿀이 있어요. 이 꿀이라는 유체가 갖고 있는 관성력이 벨라스티가 물이 갖고 있는 똑같이 1m/s이라고 할지라도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이 관성력의 이 점성력에 비한 관성력의 크기가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유체 유동 자체가 달라지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물일 때하고 공기일 때하고 다르다는 이야기. 유체 유동의 특성 자체가 다르다는 이야기. 그래서 이 벨라시티를 그냥 벨라시티로만 우리가 생각을 할 게 아니라 비스카시티에 비해서 벨라시티가 얼마나 큰지, 점성력에 비해서 관성력이 얼마나 큰지를 가지고 이 유체의 특성을 디파인 해야 되겠다는 이야기. 그렇게 디파인 했을 때 유체의 특성을 좀 더 잘 표현할 수 있다는 이야기. 그래서 이 뮤분의 로 곱하기 v 곱하기 d, 즉 아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무차원화된 비스카시티의 역수를 무차원화된 비스카시티에 대한 이건 점성력의 관점에서 본 거예요, 사실은. 예, 관성력에 비해서 점성력이 얼마나 큰지를 본 게 뮤 에스테리카라고 우리가 디파인 하려고 그랬다면, 그래서 이렇게 이 역수를 제가 이시니까 리넘버라고 디파인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건 다른 사람하고 이야기가 잘 통하지 않겠죠. 딴 사람들은 이 역수를 전부 레이놀즈 넘버라고 부르는데 우리만 리 넘버라고 부르면 딴 사람하고 이야기가 통하지 않겠죠. 아무튼 이렇게 표현하면 이 비스카시티 관점에서 표현하는 거예요. 비스카시티가 이 관성력에 비해서 점성력이 얼마나 큰지를 표현하는 게 바로 요 값입니다. 근데 요 값으로 표현하지 않고 우리는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이 점성력에 비해서 관성력이 얼마나 큰지를 표현하게 돼요. 그래서 스톡스라는 나비의 스톡스 이케이션 할 때 그 스톡스입니다. 그 스톡스가 이제 최초로 사용한 게 이 무차원수가 되고요. 오 레이놀스가 또 이 레이놀스 넘버를 사용했고 그 후대에 이제 유체학자들이 이 레이놀스 넘버를 약속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우리 스탠포드 대학의 W.C. 레이놀즈 라는 학자도 계신데요. 예전에 국제학술 대회에 가서 이제 같이 뵀던 버스 타고 이동하면서 제 옆자리에 앉으셨어요. W.C. 레이놀즈라는 학자였는데 그분하고는 다른 분입니다. 요 오 레이놀즈는 제가 뵙질 못한 분이고요. 오 레이놀즈가 훨씬 더 유명하신 분입니다. W.C. 레이놀즈보다 훨씬 더 유명하신 분입니다. 아무튼 유체역학에서 가장 중요한 무차원수가 뭐냐 이렇게 하면은 보통 레이놀즈 넘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운동량 보존식에서 벌써 레이놀즈 넘버분의 1이 등장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뮤 에스테리카의 역수인 레이놀즈 넘버분의 1이 벌써 이 무차원화된 운동량 보존식, 무차원화된 나비에-스톡스 이케이션에 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무차원수 하나가 뭐냐 이러면 보통 레이놀즈 넘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유동의 조건이 어떠냐에 따라서 사실 이 델타 P 아주 중요한 힘이죠. 유체 유동을 드리븐해주는 일으켜주는 중요한 힘 중에 하나가 압력입니다. 펌핑을 해주거나 아니면 진공 펌프로 석션을 해주거나 했을 때 이제 델타 P가 P를 줌으로써 유체 유동을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델타 P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경우에 이 델타 P가 큰 경우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델타 P가 무시할 만한 그런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델타 P는 뭘로 무차원하게 되냐면은 이 관성력으로 무차원을 하게 됩니다. 이 관성력을 대표하는 이 캐피탈 V가 여기 있잖아요. 캐피탈 V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델타 P를 로 곱하기 V 제곱으로 무차원한 값을 오일러 수다 이렇게 디파인하게 됩니다. 여기서 오일러는
이 L 오일러를 의미하게 되고 18세기에 예, 활동했던 유체역학자입니다. 물리학자죠. 그래서 이 캐비테이션 관계된 연구를 이제 하셨어요. 레이놀즈도 마찬가지로 이런 관성력에 관한 연구를 하셨죠. 그래서 이 레이놀즈가 이제 레이놀즈 넘버가 구분하는 게 이 청류냐, 라미나 플로우냐, 터블런트 플로우냐를 이제 구분하는 게 바로 이 레이놀즈 넘버인데요. 그 실험을 했던 사람이 레이놀즈입니다. 레이놀즈가 스스로 요 무차원수를 레이놀즈 넘버라고 디파인하진 않았어요. 오일러도 마찬가지예요. 오일러가 직접 이 수를 오일러 넘버라고 디파인하진 않았습니다. 저 같으면 그냥 리 넘버라고 디파인을 할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았어요. 이 오일러라는 사람도 이제 캐비테이션 관련 실험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 델타 P를 무차원한 수는 그 관련 연구를 했던 오일러의 그런 이름을 붙여서 디파인을 해주게 됩니다. 프루드 넘버도 마찬가지입니다. 관성력이죠. 이건 관성력을 무차원화 시킨 겁니다. 뭘로 무차원화 했냐면은 체증력, 중력을 대표하는 이 G를 가지고 무차원화 시킨 거예요. 이건 델타 P를 로 V 제곱, V를 이용해서 무차원화 시킨 거고요. 이건 V를 뮤를 이용해서 무차원화 시킨 겁니다. 그래서 요건 관성력을 중력을 가지고 무차원화 시킨 거고요. 이 플루드는 역시 마찬가지로 관련 이 실험, 조선기사였죠. 윌리엄 플루드의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조선에서 아주 많이 사용되는 무차원수가 플루드고요. 그 관련 실험을 했어요. 자유표면에서 이제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그 자유표면을 가지게 될 때는 프루드 넘버가 사실은 레이놀즈 넘버보다 더 중요한 무차원수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웨브 넘버는 역시 이 관성력을 무차원화 시켰는데요. 뭘 가지고 무차원 시켰냐면은 표면 장력. 1장에서 보신 적이 있는데 이 표면 장력 개수죠. 이 표면 장력을 가지고 무차원화 시킨 거예요. 표면 장력에 비해서 관성력이 얼마나 큰지를 나타내는 게 웨브 넘버. 중력에 비해서 관성력이 얼마나 큰지를 나타내는 게 프루드 넘버. 관성력에 비해서 압력이 얼마나 큰지를 나타내는 게 오일러 넘버입니다. 점성력에 비해서 관성력이 얼마나 큰지를 나타내는 게 레이놀즈 넘버입니다. 역시 웨브 넘버는 모리츠 웨버의 이름을 성을 딴 무차원수가 되고요. 이 모리츠 웨버는 이 상사법칙을 현대화시킨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레이놀즈 넘버 아니면 프루드 넘버 이런 표기법을 이제 제안을 한 그런 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모세관 유동에서는 웨버 넘버가 1보다 아주 작습니다. 이게 웨브 넘버가 1보다 작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표면 장력이 크다는 이야기예요. 표면 장력이. 그래서 모세관 유동은 이 표면 장력에 의해서 생기는 그런 유동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경우 모세관 유동이 아니라 큰 스케일을 가지는 그런 유동의 경우에는 웨브 넘버가 커요. 그러니까 표면 장력에 비해서 관성력이 큽니다. 그러니까 표면 장력이 작다는 이야기죠. 그런 경우에는 이 웨브 넘버가 큰 경우에는 이 표면 장력을 무시할 수 있어요. 근데 모세관 유동 같이 웨브 넘버가 1보다 작은 경우에는 표면 장력이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경우에는 표면 장력을 절대 무시할 수 없어요. 자, 프루드 넘버가 크면은 중력에 비해서 관성력이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중력을 무시할 수 있다는 이야기. 레이놀즈, 이거 조금 다른 이야기인데, 레이놀즈 넘버, 점성력에 비해서 관성력이 엄청 크다는 이야기. 그럼 점성력을 무시할 수 있다는 이야기. 대부분의 영역에서 무시할 수 있다는 이야기. 그래서 어떤 힘이 우리가 다루고 있는 힘 중에서 어떤 힘이 더 큰지를 비교할 수 있는 게 무차원수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아마 이해가 잘 안 되실 거라고 이야기했던 게 이 부분이었는데요. 유동 변수들을 서로 비교해서 각 유동 변수의 상대적인 중요성을 파악하는 게 이 차수 계산 해석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고 그 절차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무차원 수가 결국 나오게 되면 그 무차원 수가 어떤 값을 갖느냐에 따라서 어떤 값을 무시할 수 있고 중력을 무시할 수 있다든지 표면 장력을 무시할 수 있다든지 그런 걸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근거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